다음으로는 바이낸스 관련 이야기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318억 달러 가까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인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이야기도 시장에서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에 보유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계속해서 그 보유량 우리가 체크해 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운트 곡스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파산했던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마운트 곡스가요. 3월 들어서 세 번째로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동한 바가 포착됐습니다. 채권자 상환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아캄 인텔리전스는요. 25일 이 마운트 곡스가 11,151 비트코인을 두 개의 지갑으로 나누어서 이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893 비트코인이네요. 이 893 비트코인 약 7,800만 달러는요. 이 마운트 곡스의 콜드 월렛으로 나머지 1,608 비트코인은 변경용 지갑으로 전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마운트 곡스는 지난 3월 6일과 3월 11일에도 각각 12,000 비트코인 또 11,833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이체까지 합치게 된다면 3월 한 달 동안 총 43,334 비트코인을 움직인 셈이 되겠는데요. 이 규모는 약 39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 플랫폼 스팟 온체인은요. 마운트 곡스가 앞서 이동시킨 비트코인 일부를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로 보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893 비트코인 역시 곧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준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마운트 곡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3만 5천 개 가량이 되고 있고요. 가치는 약 31억 달러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이동이 채권자 상환을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 이 비트코인 거래량의 70에서 80%를 처리하던 최대 거래소였는데요. 이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통해서 85만 비트코인을 잃으며 파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파산 관리인을 임명해서 자산을 다시금 회수했고요. 이 채권자의 상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파산 관리인은 지난해 10월에 여전히 많은 채권자가 상환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이 상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을 했습니다. 폴 브로디라고 하는 EY의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 이야기 조금 더 살펴드릴게요. 한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더리움, 자산이냐 플랫폼이냐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과 가치자산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는 3월 21일에요. 디파이언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희소한 자산이자 또 초고성장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는 기대는 과도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브로디는 이더리움의 진정한 강점은 탈중앙화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탈중앙형 컴퓨팅 시스템으로서 기업과 금융 앱에 활용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운영 체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자산 가치의 상승보다는 그 활용성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EY에서 블록체인 전략을 이끌고 있는 브로디는요, 이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꾸준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이 의장을 맡고 있는 기업인 이더리움 연합도요, 이더리움 생태계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Y는 이 나이트폴과 스타라이트 같은 프라이버시 중심 기술도 개발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브로디의 이야기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로디는 미국의 규제 변화가 이 디파이와 전통 금융간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디파이와 은행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서비스가 거의 구별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그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미국 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보관할 수도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된다라고 또 짚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자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일대일 자산 담보, 발행자 라이선스,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브로디는요, 이 법안이 전통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디파이도 전통 금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프라이빗 체인과 기업 전용 L2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나 좀 더 봤더니요. 브로디는 기업이 자체적인 레이어 2를 구축하는 시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100% 실패를 했고 이 기업 전용 레이어 2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공개된 인프라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진짜 가치는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자산을 여러 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각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로디는 공공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 기업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미래는 자산이 아닌 플랫폼으로서 성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로디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치는 트랜잭션 수수료 그리고 스테이킹 수익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블록 공간 공급은 1000배 늘었지만 수요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눌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이 사운드 머니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로디는 이더리움을 기술 표준에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이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운영 체제 점유율 90%또 윈도우가 PC 점유율 90%인 것처럼 이더리움도 결국 블록체인 컴퓨팅 플랫폼의 90%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